네, 첫 번째 눈이 내린 궂은 날씨 속에서도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 도심은 물론이고요.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사전 집회를 포함하면 벌써 4시간 이상 경과했는데요. 네. 집회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촛불 집회 본 집회는 저녁 6시에 시작이 됐고요. 저녁 8시부터 이제 거리 행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제 5차를 맞이해서 8시 정각부터 저항의 1분 소동 퍼포먼스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5차가 됐고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의 숫자가 많이 왔다는 걸 떠나서 어쨌든 평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또 김 전 수석께서는 이제 청와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지금 그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어떤 원성, 이 성난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한 1시간여 동안 집회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셨군요. 예. 예, 저는 사실은 87년 그 민주화 시위 때는 언론사에 있는 사건 데스크에서 예. 그 현장을 총지휘해서 취재를 했었고요. 2008년도에는 그 국회의원 당선자의 신분으로 네. 그 광우병 시위를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네네. 이번 시위가 3번째인데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전번에 2번의 집회는 집회 지도부의 어떤 그 지휘에 따라서 그 시위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 그 집회는 보면은 대부분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충돌이나 이런 걱정 같은 것들은 전혀 그 현장에서 느낄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것은 1시간여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사실은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시민의식들이 투철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나 한 사람의 어떤 폭력행위나 또는 일탈행위로 인해서 이 집회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 변질되는 그렇죠. 예. 그런 혹시 이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매우 그 걱정하면서 하는 것 같았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집회에 대한 의미도 그렇고요. 네. 그만큼 주인의식, 또 성숙한 시민의식,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갖는 의미, 특히 5차 집회도 그렇고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최순실 정국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2가지 측면을 보는데요. 우선 이행이라는 것과 공고화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은 사실 독재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행하는 그런 시위의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2016년의 시위는 그렇게 생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국민 저항 운동의 성격을 지금 띠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시위에는 3가지가 없는 산무 시위입니다. 우선 물대포가 없고요, 쇠 파이프가 없습니다. 그래 좀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없죠. 아주 굉장히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정치, 대통령은 이 모양이지만 국민은 정말 인류 국민이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과거에는 87년 이전에는 대학생이 중심으로 한 반독재 투쟁이었다면 그 6.29를 중심으로 해서는 소위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직장인이 참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2016 시위에는 지금 가족이 동원이 돼서 가족 그렇습니다. 단위로 나오는 예. 그런 시위 문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도 폭력이 없고 이렇게 평화 시위가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 역사에 있어서 좀 아주 초유의 일을 겪고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화돼가는 그런 또 희망도 함께 발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8시 기준으로요. 주최 측 추산으로 광화문 일대에 13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린 건데요. 자, 지금 민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민심의 현 주소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민심의 현 주소란 사실은 그제 이명박 대통령도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나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같이 우리 박 의원님이나 저나
아직 그 현장에서 지역구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 시위에 나와 있는 분들의 저런 주장 이런 거하고 그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지금 그 돌아다니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사태의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당원 소속 당협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지난번에 대선 때 저를 도와서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저희 새누리당원이 바로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그 통안의 어떤 그 후회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말 붙이지는 잘 않지요. 그러니까 무언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도 아주 그 아래쪽의 한 자릿수라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현재 이 최순실 사태를 보는 그 국민들의 입장은 과거의 측근 비리라든지 친인척 비리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네.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고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화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과성으로 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요. 민심을 받들고 있다. 엄중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청와대의 어떤 뭐 스탠스는 전향적인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5차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뭐 이제 일각에서 뉴스에서는 이제 뭐 3차 대국민 사과 나오지 않겠다 이런 메일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청와대의 의중은 어떤 걸까요? 궁금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지금 현재 하야가 될 경우에 이 일부 일리가 있는 것은 약간의 무책임성이, 그러니까 그가 내부의 논리 구조는 늘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놓으면 그 국정은 어디로 표류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팔매를 맞는다고 해도 이 사태를 어떻게든 질서 있게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한광욱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런 그 경험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런 정도의 조언은 저는 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2번의 사과에서 국민들을 마음으로 설복시키지를 못하셨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 청와대가 지금 현재 이를테면 그저 그냥 아무 뒷감당 없이 그냥 놨다.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사실은 청와대보다는 지금 굳건하게 버텨야 될 것은 여당입니다. 근데 여당이 지금 저 모양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국정이 한없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느 일부분은 지금 현재 놓지도 못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당의 상황 제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또 오늘 예. 집회 상황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또 대학 교수단체로는 또 처음으로 서울대 교수들이 집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예. 자, 좀처럼 시국 집회에 나서지 않는 서울대 교수들의 집회 참가, 정말 시국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아주 상징적인 일이죠. 예. 4.19 혁명 이후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 교수들이 아마 집단 행동으로 길거리에 나온 것으로 네, 이렇게 뭐 세월호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라고 하는데 네. 이게 보니까. 그런데 아까 뭐 종로타워 앞에서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제가 네네. 봤는데 서울대 그 민교협, 서울대 그 민주화 교수 모임이죠. 거기에 소속된 교수님이 70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얼마 전에 대규모 시국 선언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대학 서울대 교수들까지 거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4.19 혁명 때와 같은 그런 엄중한 시국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TV를 통해서 이거를 지켜보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TV를 통해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법원이 행진을 청와대 200m 앞까지 청운동 동사무소가 그렇죠. 허용을 예. 했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외치는 소리를 바로 들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결단할 시간이 남아있다. 대통령의 애국심이라면 틀림없이 당신이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이 애국이 아니라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좀 인식을 하시고 지금 한광호 비서실장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광호 비서실장이 도대체 왜 비서실장이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은 연륜,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연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할 일을 하고 발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광호 실장이 비서실장이 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 퇴진을 권유할 그럴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굉장히 누구랑 지금 상의할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직도 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계신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혜로운 판단이고 정무적 판단임을 떠나서 어떤 본인이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꾼들의 반응도 그러니까 그렇고요. 대통령에게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은 향후 전개될 정치 일정을 뚜렷하게 밝히고, 그러니까 가령 내가 언제까지 그 책임 총리를 여야가 합의해 주면은 그 총리에게 권한을 내려놓고 나는 물러나고, 그 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서 정국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선거를 해달라라는 정도의, 예를 들면은 그 정치 일정이죠. 뭐 정치권에서 로드맵 그러는데, 로드맵이라는 것은 미국식 용어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향후 뚜렷한 정치 일정을 밝혀놓고 대통령으로서 마무리를 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기회는 지난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청와대가 그런 그 정치 일정을 내놓는다고 해도 오히려 정치권 또는 국민들로부터 그게 시간 끌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는 그 비판에 직면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현장 상황 함께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촛불 집회 5차를 통해서 횃불이 등장한 것은 예. 처음인지 아닌가 싶은 지금 생각이 화면으로 듭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고 네. 계십니다. 지금 그 청와대 행진 중에 횃불이 선두주자에 나섰면서 다시 한번 이 시민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저희가 상징하는 바가 참 집회 곳곳에 네. 느껴지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횃불로 지금 행진하는 저 모습도 그렇고요. 상당히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퇴진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민심 그 시민들이 뭐 자기를 놓고 다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많이 심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정치인 한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우선 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시고 하나는 국회죠. 예. 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무너졌다고 하면 국회가,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고 그걸 대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지금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안타깝고, 아까 우리 김효재 수석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예. 정치권이 그분들이 더 당황스럽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국민들이 느낄 만한 그런 어떤 자존심 상함과 그런 것들까지도 잘 위안해주고, 그러면서 국민을 하나로 자꾸 모아가는 이런 노력들을 정치권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은 아시다시피 뭐 특히 야권 입장에서 보면 곧 집권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떤 자기들이 욕심만 차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야권의 입장에서 좀 제가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아까 우리 수석님께서 그 정치 일정, 시간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정치 일정을 사실은 제시하고 말씀하셨으면 이 상황까지 오시지 않았는데, 예. 그 시간을 약 한 3주 정도 시간을 낭비하셨어요. 김병준 총리를 사실은 대통령이 지명할 입장이 아닌데 지명하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입장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책임 총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총리 권한과 임무를 어디까지 대통령은 나눌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으로서는 총리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 일정을 정확히 제시하시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국회도 정치권도 좀 질서 있게 이런 문제를 정리해 가면서 이 성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혀드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일정들을 얼마나 훌륭한 국민들입니까? 이런 국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는데 아마 그런 측면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네, 함께 보시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시부터 8개 경로로 2차 행진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다 보니까 횃불에 처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아무쪼록 사고로 좀 이어지지 않았으면 바람을 가져보게 되고요. 맞습니다. 예. 촛불은 사실은 촛불과는 조금 다른 그렇죠. 의미입니다. 예. 예. 저희 약간 좀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사실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 횃불은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아까 우리 박 의원 말씀대로 사실은 정치권이 이것을 거리의 민심을 소화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소화해서 뭔가를 수행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예.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그에 대한 실망에 대한 어떤 반사작용이 예. 무엇보다도 사실은 국회 내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예. 이 자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국민의 뜻을 받아도 지금 마땅치 않은 마당에 그 자극을 하니까 촛불이 바람이 불면 꺼지느냐 그러면 횃불을 들어주마. 네. 이런 그 반작용으로 저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에스컬레이팅이 보다 보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 그 청와대 부근에 아까 제가 다녀왔을 때 보면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바로 그런 약간의 과격화의 움직임이라도 보일라 치면은 사실 주변에서 상당히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예. 아직은 뭐 특별한 충돌이 없어서 예. 다행이긴 하고요. 특별한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예.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사실 오늘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동 주민자치센터까지 네. 법원이 허용을 했잖아요. 예. 저도 오늘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이게 지금 국민 분노가 막 격앙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바로 코앞에 보이고 아마 경찰 저지선을 강제로 뚫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했었고 오늘 법원이 허용한 것은 200m까지는 허용했지만 조건을 달았거든요. 5시까지는 거기에서 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행진을 5시 30분까지 예. 허용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국민들 스스로가 광화문 광장으로 시간을 잘 맞춰서 스스로 철수해주는 예. 그런 어떤 큰 그 시민 의식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시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예. 시위 집회는 근데 지금 되겠지만 화면 보시면 자하문로인데 지금 약간 대치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보이고 횃불이 있는데요. 보였고요. 그리고 예. 이제 자문로에서 저지선이죠. 경찰 저지선에서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예. 보이는데 아까 이제 김효재 전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5차까지 잘 평화 기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네. 또 그것도 굉장히 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또 다른 시간은- 사태로 발전할 그렇습니다. 이 개연성을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차까지 평화 기준을 유지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으니까 일부 일각에서는 이제 과격 시위로 가야지 뭔가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그만큼 이제 청와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뭔가 답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지금 상황을 일련의 상황을 TV로 보고 있다면 네. 어떤 뭐 청와대에서도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놔야 되죠. 지금 사실은 주초가 되면은 이 국회에서 이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청와대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국민들이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와서 국민들의 뜻을 표출하고 예. 특히나 서울대학 교수까지 나섰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뜻의 그 강도 또는 그 범위 이런 것들을 달리 봐야 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청와대 입장에서도 아마도 지금 다들 그 수석비서관들하고 다들 나와서 지켜보고 있다니까 회의를 거쳐서 뭔가 반응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는 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에 뭐 움직임이 점점 보이고 있고요. 좀 자하문로의 그뭐 통인도- 충돌이라는 단어를 쓰기 좀 뭡니다만
일단은 자아분노 통일동 로터리에서 시위대와 예. 경찰 간의 대치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은 좀 이제 선두진에 의해서 경찰 대치 상황이 좀 밀리는 형국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예. 또 아까도 이제 우리 김전수 께서 말씀하셨지만 횃불이 보였기 때문에 뭔가 더 저항의 어떤 그런 시위의 그 강도가 세졌음을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평화 기조가 깨지지 않았으면 바람을 저희가 계속 예, 가져보겠습니다. 좀 안전사고에도 유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이렇게 정말 집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도 관저에서 TV로 촛불 집회 보고 있을 텐데요. 자, 사면 초과인 박 대통령 입장에서 집회 이후에 좀 민심을 달랠 수습책이 오늘 이후로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뭐 뾰족한 수가 없어 경우의 수가 보입니다. 많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뾰족한 수가 없고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 예를 들어서 최선의 방법이 야당에서 애초에는 그것을 좀 원했었는데 원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당장 하야를 하시게 되면 어떤 국정 공백이나 여러 가지가 우려된다는 말씀이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일정 기간 시간을 좀 정치권에 좀 주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퇴진하겠다는 일정을 밝혀주시고 국회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 그 기간을 어떻게 정치 일정을 짤 것인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방법 선언이신데 지금 대통령님의 스타일상 그런 것이 무망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필 총재께서 뭐냐면 5천만 국민이 다 와서 하야를 요구하고 시위를 해도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을 대통령께서 혼자 결정하시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측근들이 거기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서 굉장히 그 마음의 공허함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광욱 비서실장을 임명해서 데려가셨으니까 경험이 많은 그런 비서실장과도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해보시고 밖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요청드리는 이런 어떤 선언 같은 것들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이제 문고리 상임방도 그렇고요. 윤영돈 수석이 좀 물러났기 때문에 어떤 뭐 공허함을 좀 저희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측근들의 어떤 판단을 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함에 있어서 측근들의 역할이 좀 큰가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원래는 사실은 청와대의 의사결정은 대통령께서 늘 그 어떤 대통령이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청와대의 의사결정은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건 참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참모들뿐만이 아니라 내각의 의견까지를 듣고 그리고 여론까지를 살피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인데 이 정부 들어와서 아주 독특하게 그 참모들의 의견까지도 듣지 않고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번에 그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새롭게 짜여진 참모진들과 대통령 간에 그동안에 안 되던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리라고 보는 것은 좀 기대하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국회에서나마 예. 국회에서나마 헌법에 정해지고 국회 법에 정해진 대로 질서 있게 국회에서 뭔가를 이 난국을 풀어가는 그 수책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내부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우선은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여당 내부가 지금 친박 비박이 갈려서 지금 그 주도권 싸움 덕분에 누구와 상대해야 야당의 입장도 사실은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상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령 이정현 대표와 상대하면은 지금 이 비박 의원들,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렇다고 비주류 의원들에게 무슨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들도 아닌데 그분들하고 상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정비가 지금 시급하고요. 또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야당도 지금 야당 내부 사정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은 청와대로만 그 분노가 향해 있지만 국회가 너무나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나갈 경우에는 국회를 향한 분노 또한 그 여의도로 이 쓰나미가 덮치지 않으리란 보장은 전혀 네. 없습니다. 자, 김 수석께서 이제 정치권으로 얘기를 좀 넘기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대표, 그러니까 비주류계와 주류계의 어떤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저께 이제 이정현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하자는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죠. 예술을 판 유다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얘기 보면서? 약간 좀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이라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사실은 작지만 그런 나라의 집권 당 대표의 발언은 조금 신중하고 그 용어 선택에서 그야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 여당 대표의 발언은 매우 거칠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내놓기에 좀 부끄러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좀 유치하게 봤는데요. 사실은 그 여당 내의 이정현 대표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이 사태를 호도하거나 또는 강변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일종의 장세동 효과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이를테면은 그 의리를 이런 공적 영역에서까지도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그 심리적 심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들어오는 배에서 혼자 뛰어내리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여기 남아 있다. 나는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어떤 난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맹목적인 어떤 의리 기조인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금의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은 네. 그런 발언을 그렇게 쉽사리 할 수는 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에 또 야당 예.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까지도 총출동을 했는데요. 자, 원내보다 이제 촛불 집회 참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야당이 뭐 이런저런 것들을 따질 때가 아니죠. 국민의 분노가 워낙 크십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야당도 처음에는 굉장히 인내하면서 좀 스탠스가 늦은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왜 야당답게 행동하지 못하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집권당과 대통령께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어느 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막 이 시위를 주도하고 이런다면 정권적으로밖에 더 비치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이나 정치인이 이 시위에 나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당 간의 싸움이 되고 정파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이 일으키신 국민혁명이 아니라 그런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는 대통령께서 수사까지 거부하시고 막무가내 버티기를 하시는 상황에서 야당도 여기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당을 이 거리로 또 끌어내서 투쟁하게 하고 예.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야당이 뒤에서 조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바로 이 시위에 동력을 제공하고 계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일부 몰제각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그런 발언들 이걸 국민 분노를 더 키우고 있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마디만 드리면 새누리당은 집권당입니다. 국민께 권력을 위임받았죠. 좀 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은 야당과 어떤 정권 잡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 국민들이 뜻을 어떻게 받드느냐가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비난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책임감 있게 국민의 목소리만 오직 기울여 들고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탄핵 관련돼서 김 전 수석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의결되는 거는 200명을 넘는 거는 요원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좀 대세인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이제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고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헌재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헌재 판단은 사실은 그거는 그야말로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이 분위기에서 헌재가 이 상황을 뒤집으려 한다는 상상은 좀 하기가 어렵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에 보면 사실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예. 이 문제 하나로 이제 선관위가 선거중립을 위반했다라는 결정을 내리자마자부터 바로 이제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여 만에 탄핵 발의와 의결까지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한 60여일 만에 헌재의 결정까지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이 탄핵 소추의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선거법 위반 한 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국회의 탄핵 소추가 무효화된 이유가 네. 국회가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탄핵 의결을 받을 만은 한데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 중대하지 않다. 그러하니 탄핵은 무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낸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럼 지금 사안과는 굉장히 좀 별개인 이번하고는 거라고. 전혀 틀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의 9분의 그 재판관 가운데 이거는 뭐 과반수, 뭐 3분의 2 이게 아니라 6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무조건.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장이 1월 달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시거든요. 그럼 8분 아닙니까? 또 이정미 재판관이 그리고 또 한 3월에 분이 그만두게 되고요. 예. 7분이 남게 되는데 한 분만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소추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야당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그때 사건하고는 다르게 참고인이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뭐 참고인이 아마 3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최소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뭐 이렇게 해서 재벌 총수들까지 하자면은 사실은 10대 분의 참고인들 다 불러서 네. 그 진술을 다 듣고 집중 심리를 하자고 그러면은 최소한 90일 이상은 걸릴 거라는 게 법조개혁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내년도 이 여름 정도까지는 그 국회 통과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임기를 그냥 뭐 임기를 거기다 다 보장하는 마치게 될 것 수도 있는,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탄핵 발의를 함부로 하면은 결국 시간 벌기를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분들의 의견인데 예. 그렇다 해도 법에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를 하는 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박 의원님께 좀 넘기겠습니다, 질문을.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헌재 판단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팩트를 근거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검찰이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수사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특검의 역할이 중요해지겠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됐죠. 지금 특검까지 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 처음에는 아마 이 정도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이게 방향을 잡았다가 갑자기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인이 나오면서 강성 발언, 검찰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사상 누각이다. 뭐 네. 막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검찰이 쉽게 얘기하면 격앙이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혐의를 여기 잘못하다가는 정말 이 촛불 민심을 보고 잘못하다가는 검찰이 마지막 이제 무너지겠다 검찰마저도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이제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기소를 했지만 이게 특검으로 가기 전에 만일 이 뇌물죄라고 하는 거, 삼자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검찰이 손을 대지 못한다면 이게 특검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그동안 어떤 수사를 한 것이냐 도대체라고 하는 비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 검찰의 어떤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런 문제까지도 생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신설 이런 것들까지도 이게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뇌물죄를 이거를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많은 조사들 자료를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해서 특검으로 넘겨야 특검이 할 만한 일을 남겨놓지 않아야 검찰이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지금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 같고 좀 그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뇌물죄, 이 형량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억 원 이상의 뇌물죄가 삼자 뇌물이라고 증명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국이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또 한국을 둘러싼 중대한 경제, 외교 또 안보 이슈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컨트롤 타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위기 관리를 하면서 또 탄핵 문제 뭐 이런 전국을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아,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정치나 행정이라는 것은 현실에 토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보자면은 야당과 여당의 움직임으로 볼 때 황교안 총리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황 총리라도 좀 정신적 똑바로 차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청와대의 지휘로는 어떠한 국정 결정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그 모든 결정이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른바 메신저 거부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선으로 빠지면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예.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총리부터 지명해야 된다고 하다가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것이 뭐 전제 조건은 아니고라고 해서 한 발 물러나면서 현실과 지금 약간은 타협하는 예.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네, 예, 상황을 말씀 좀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김여재 네.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